안녕하세요. 오늘은 먼저 상하 운장 지역이 우리 고대사에서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곳의 위치를 알아보고 구물 임금이 국호를 대부여로 바꾼 후부터 해모수가 대부여를 접수하기까지의 단군 조선의 마지막 모습을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옛 조선화 지금의 조백화와 옛 요수, 폐수 즉 현재의 난하 사이에서 상하 운장을 찾습니다. 하지만 지도에서 보다시피 그곳은 허허벌판이어서 방어 요새를 만들어도 효율성이 떨어지죠. 방어 요새 단 2개로 직선거리 동서 400리, 남북 400리의 그 드넓은 벌판을 어떻게 방어할 수 있겠습니까? 번조선이 그 지역을 연나라 장수 진계에게 쉽게 빼앗긴 것이나 그 전에 연나라 제나라 연합군이 그곳을 유린한 것도 그곳이 허허벌판이었기 때문입니다. 천하의 힘센 장사 한 사람이 좁은 길목을 막았으면 만 사람이 그곳을 통과할 수 없죠. 상하 운장 지역은 바로 그런 곳입니다. 오늘날의 표현을 빌자면 병목 현상을 일으키는 병목 지점입니다. 거기가 어디인가? 난하 하류 동쪽의 갈석산, 토이산 일대가 바로 그곳입니다. 지도를 놓고 보면 거기가 중원의 세력이 동방의 우리 땅으로 진출하고자 할 때 반드시 뚫고 나가지 않으면 안 될 병목 지점임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선은 그 병목 지점 안에 북쪽과 남쪽 두 군데의 방어 요새를 쌓았는데요. 이를 상하 운장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단군세기 북부역이 한서조선전, 한서지리지 낙랑군 등에 등장하는 고대의 유명한 요새였습니다. 지도에서 보다시피 상하 운장은 연산산맥의 동쪽 줄기 끝에 위치합니다. 그곳은 남서쪽의 무력이 동쪽으로 진출하거나 그 반대로 동쪽의 무력이 서쪽으로 진출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해변의 평지 관문 같은 곳인데요. 그 관문의 정중앙을 갈석산과 토이산 봉우리군들이 우뚝 서서 지키고 있습니다. 연나라의 징계가 번조선 서부를 침략한 후 쌓은 연장성의 동단, 양평이죠. 그리고 통일 진제국 및 서한시대의 조선과 중국 간 국경 등을 감안하면 토이산과 갈석산 일대가 상하 운장임이 거의 분명합니다. 통일 진제국과 서한시대의 조선과 중국 간 국경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룰 겁니다. 토이산 봉우리에는 물이 풍부한 연못과 수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넓은 평지가 있습니다. 이곳이 곧 현 문영현 서쪽에 있었다는 옛 리여성, 고구려성의 산성토로 추정됩니다. 갈석산과 토이산 일대는 옛 요소와 요동을 연결하는 남쪽의 유일한 관문이므로 번조선 시대부터 성체들이 여러 개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상운장은 북쪽 토이산의 요새를 뜻하는 듯하고요. 하운장은 남쪽 갈석산의 요새를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이곳이 구름 운자를 써서 운장이라 불린 것은 발해에서 피어오른 안개가 평지와 산봉우리들을 자욱하게 덮고 있을 때가 많기 때문일 것입니다. 특히 상운장으로 추정되는 토이산 산성터는 구름이 늘 덮고 있다고 합니다. 해모수는 대부여를 접수한 후 번조선 왕 기비로 하여금 상하 운장을 지키게 했는데요. 연나라 장수 진계가 번조선 서쪽 영토 사방 둘레 2000여리를 잠식한 이후 연나라는 동쪽으로 양평까지 장성을 쌓았습니다. 이 양평의 동쪽에 상하 운장이 있는 거죠. 사기 흉노열전에서 양평까지 연나라가 장성을 쌓았다고 말하고 있고요. 양평이 어디냐? 후한서 원서 유표 열전에 대한 당나라 장해태자 이현의 주석에 의하면 그곳은 평주 노령현 서남 쪽입니다. 바로 난하를 끼고 있죠. 그 노령현에서 동쪽으로 직선거리 약 50리의 토이산 상운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나라에게 서쪽 영토를 빼앗긴 이후 해모수가 대부여를 접수하고 번조선 왕 기비에게 이 상하 운장을 잘 지키도록 당부했다는 거죠. 서쪽 영토를 연나라에게 빼앗기자 번조선은 수도를 원래의 번안성은 당산 개평구 동북 70리라고 우리 사서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 번안성으로부터 동북 1000여리 되는 곳으로 옮겼습니다. 사기 흉노열전에서 번조선이
천리를 뒤로 물러났다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뒤로 물러났다는 것은 수도를 천리 뒤로 옮겼다는 뜻입니다. 영토가 천리나 직선거리로 뒤로 밀려났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지도를 놓고 보면은 도저히 그런 의미가 될 수 없음을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청 일통지 43권의 험독성 설명에 의하면 번조선이 뒤로 물러나서 새로 세운 도성이 지금의 요하 하류 바닷가 쪽입니다. 그러나 상하 운장 지역은 번조선의 최후 보루였으므로 여기를 결사적으로 방어하고자 했죠. 만일 여기를 점령당하면 후퇴해서 새로운 방어선을 친다 하더라도 이 상하 운장 지역이 서쪽 지역으로 진출할 수 있는 관문이기 때문에 결국 그 서쪽 지역의 나나 하류 유역부터 발해 서안까지의 번조선 고토를 영영히 잃게 됩니다. 말하자면 상하 운장 지역은 뒤로 밀려나서는 안 될, 앞으로 진출할 수 있는 서쪽으로 빼앗긴 영토를 다시 찾기 위해서 진출할 수 있는 최후 보루인 것이죠. 다행히 상하 운장 지역을 굳게 지켜냈기 때문에 이를 거점으로 삼아서 번조선은 진말 서한초의 어지러운 때에 양평에서 북경 동평까지 그리고 해안을 따라 발해만 서쪽의 천진에서 창주에 이르는 지역, 다시 말해 연나라 진계에게 빼앗긴 사방 2천여리 땅의 상당 부분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중국 사서에 의하면 한때 진나라가 상하 운장 지역까지 빼앗은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는데요. 진말 서한초 진나라가 어지러울 때 상하 운장 지역을 번조선이 다시 찾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발해만 서쪽은 원래부터 우리 조선인들의 거주지였죠. 당시에는 그러니까 진말 서한 당시의 예국이라 불렸는데요. 서기전 128년 예군 남녀가 한나라에 투항하기 전까지 번조선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 지역이 원래 번조선 지역이었다는 사실은 중국의 옛 기록들에 의해서 입증되는데요. 나중에 단군조선 영토 부분을 다룰 때 그 사실을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일진제국 만렵 서한이 성립되기 직전에 그러니까 서기전 209년 진승의 난이 일어난 이후 곳곳에서 군웅들이 일어나 나라가 전하에 휘말리게 되자 중국의 많은 백성들이 번조선으로 망명해 왔는데요. 번조선은 그들을 상하 운장 지역에 수용했습니다. 말하자면 중국 세력의 동방 진출을 억할 수 있는 그 병목 지점에다 그들을 수용한 거죠. 그 후 서기전 195년 위만이 번조선에 망명했을 때도 번조선은 위만을 박사로 모시고 그에게 상하 운장의 백리 영토를 떼어주면서 그를 거수, 제후로 삼았고 번조선의 서쪽 경계를 지키게 했습니다. 위만의 망명 사건에 관해서 사기 조선열전 및 이를 베낀 한서 조선전은 이렇게 말합니다. 위만도 망명했는데 천여 명의 무리를 모아 상투를 틀고 만이, 우리 동이족을 가리키죠. 만이의 복장을 하고서 동쪽으로 변방을 나와 도주에서 폐수를 건너, 폐수는 나나입니다. 진나라의 옛 빈 땅인 상하장, 상하운장에 거하였는데 마침내 진번조선, 즉 번조선 만이 동이의 투항에 소속한 거로 연나라 제나라에서 망명해 거기에 있던 자들이 그를 왕으로 삼았으며 그는 왕엄에 도읍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자세히 설명할 기회가 있을 거예요. 여기서 왕엄에 도읍했다는 문구는 위만이 번조선을 찬탈한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이 글은 상하장, 상하운장이 진나라의 옛 빈 땅이었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어쨌든 위만이 망명해올 당시는 번조선의 영토였기 때문에 위만의 무리가 거기에 거주할 수 있었던 거죠. 만일 그곳이 진나라 땅이었다면 진나라가 그들을 가만 놔둬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나아가서 한서제리지 낙랑군을 설명한 글에도 운장이 등장합니다. 상하운장을 의미하죠. 낙랑군은 무제 원봉 3년 서기전 108년에 설치되었으며 왕망은 이를 낙선이라 칭했고 유주에 속한다. 62,812호의 인구는 400만 6,748명이다. 거기에 운장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낙랑군의 위치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룰 것입니다. 상하운장은 이후 중국과 조선 간의 영토전쟁에서 매우 중대한 역할을 합니다.
이곳이 동서로 통하는, 서쪽 중국과 동쪽 조선으로 통하는 길목의 병목 지점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매우 중대한 역할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지요. 자, 상하운장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얘기하고요. 구물임금에 이어서 여루 보울임금이 차례로 등극합니다. 보울임금 제위시에 국가에는 여러 가지 재난이 발생하는데요. 이는 명백히 국가가 멸망의 위기에 임박했음을 당대인들의 사고방식에 의하면 삼신일체 상제께서 보여주신 징조들이었습니다. 보울임금 제4년에 백두산이 밤에 울고 천지의 물이 넘쳤습니다. 아마 백두산 속에 있는 용암이 들끓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부에서 말하자면 지각 변동이 있었겠죠. 백두산은 몇 차례 폭발을 일으켰고 현재도 그런 위험 가운데 처해 있다고 한동안 이야기가 많이 오갔는데 요새는 좀 잠잠한 것 같습니다. 제2 6년과 10년 혼서경의 침략과 오성계의 반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보울임금 제2 13년 장노술이라는 사람이 아름다운 옷과 미녀를 보울임금께 바쳤는데 임금이 그녀를 총애했다고 합니다. 제25년 황충이 밭곡식을 다 먹어버렸습니다. 황충 메뚜기 떼를 말하죠. 황충의 폐해는 무시무시한 군대의 폐해와 흡사합니다. 제23년 북풍이 크게 불어 나무가 꺾어지고 집이 무너졌다. 30년 국정이 문란해 정권이 외척 환윤에게 돌아갔다. 34년 궁전이 저절로 무너져 깔려 죽은 자가 많았다. 38년 도성에 큰 불이 일어나 집 5천여 호가 타버렸다. 이 화재로 보울임금은 해성의 별궁으로 피난을 가야 했습니다. 보울임금 말년인 제46년 서기전 296년 드디어 한계라는 사람이 수유국 병사를 이끌고 쿠데타를 일으켜서 임금의 자리에 오릅니다. 이때부터 나라의 형편과 세력이 심히 미약해졌다고 당군세기는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모든 여러 가지 재앙의 사건들을 사가가 기록한 목적이 무엇일까요? 나라가 지금 망해가고 있다는 징조를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한계는 아마 수유국의 한 제후였을 것입니다. 수유국은 원래 서기전 12세기 은나라 왕족인 기자와 은나라 백성들이 은나라가 망한 후 번조선의 망명에 머물던 상하 운장 지방, 우리가 방금 전에 다루었던 그 상하 운장 지방의 나나하류 유역의 작은 나라로서 번조선의 제후국이었습니다. 기자의 이름이 수유 혹은 서여였기 때문에 그의 나라를 수유국이라 칭하게 되었죠. 그러다가 후대인 서기전 323년 수유국의 칸이자 기자의 36세 손인 기후가 번조선의 궁궐을 점령하고 스스로 번조선 왕이 되죠. 이때부터 수유국이라는 이름은 나나하류 상하운장 지방의 작은 수유국이 아닌 번조선 전체를 가리키는 별명이 됩니다. 한계가 진조선의 후신 대부여에서 반역을 일으킨 해는 번조선 왕 기후의 아들 기욱이 번조선 즉 수유국을 다스리고 있던 때입니다. 그러므로 한계는 아마 수유국의 한 군장으로서 진조선 즉 대부여의 서울 장당경과 가까운 지역을 관할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청주 한시 족보에 의하면 기자의 이름은 서여이고 다른 이름은 수유입니다. 반면 당기고사는 서우여 왕, 우리가 앞서 다룬 고등 및 색불루 임금과 얽힌 인물이죠. 이 서우여 왕이 자신의 한 아들에게 한시성을 부여했다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계는 서우여의 자손으로서 단군왕금 혈통일 수도 있겠네요. 어쨌든 한계가 대부여의 정권을 접수하자 앞에서 말한 우화충의 난때 몰락했던 물리임금의 현손 상장 고열가가 군사를 일으켜 한계를 격파합니다. 보울임금이 그에 붕하고 고열가가 대통을 잇게 되죠. 그리고 고열가 임금 때에 또 하나의 영웅 대해모스가 등장합니다. 고열가 임금은 당군조선 혹은 대부여의 마지막 임금이고요. 대해모스가 이를 접수하는데 대해모스의 나라를 우리는 북부여라고 부르게 됩니다. 북부여 역사는 훗날 다루게 될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막조선과 번조선의 역사를 간략히 스케치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